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 수능 2022 수능은 선택형 수능입니다. 인문계가 불리하다? 과연 불리할까요? 자,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수능 성적표인데요. 수능 성적표가 이와 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표에는 각 과목별이 있고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에 한해서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수학이 인문계는 나형, 자연계는 가형으로 갔지만 올해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국어 역시도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수능이다 보니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 백분점수, 등급 이렇게 세 가지가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탐구 과목인데요. 탐구 과목도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선택한 과목이 기록되는 이런 구조가 수능 시험의 구조이고, 수능 성적표는 선택 과목과 표준점수, 백분점수, 등급이 나가는 구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원점수인데요. 원점수는 학생이 실제로 수능 시험을 봐서 본인이 취득한 점수, 이것을 이제 원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 과목의 문항수 중에 정답을 맞춘 문항의 배점의 합이 되겠죠. 하지만 수능 성적표에서 원점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원점수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원점수가 공개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점수로 보기보다는 이 원점수를 좀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보정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하겠죠. 그래서 표준 점수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사탐 과목에서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했는데 50점 만점에 45점을 받았고,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이 50점 만점에 35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것을 원점수를 가지고 그냥 본다면 생활과 윤리는 45점, 사회문화는 35점이니까 생활과 윤리를 본 학생이 더 잘 본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평균을 집어넣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생활과 윤리가 45점을 받았는데 평균이 45점이라면, 그리고 사회문화는 35점을 받았는데 평균이 25점이라면 어떤 과목을 더 잘한 것인가요? 그렇죠? 원점수는 좀 작지만 오히려 평균 대비해서 잘한 사회문화가 더 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과목당 평균과 표준 점수를 가지고서 가공한 점수, 이것이 이제 표준 점수인데요. 수능에서는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점수의 원리인데요. 표준 점수는 과목 간의 난이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난이도에 따라서 원점수를 변환한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와 이제 수학 과목의 경우는 원점수의 평균 편차를 조정해서 평균을 100에 맞추는 것이고 표준 편차를 20에 맞추는 것입니다. 탐구 과목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정해서 평균을 50에 맞추고 편차를 10에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원점수가 이제 평균이,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의 평균이 원점수 봤을 때 19.2이고 표준 편차가 9.2라면 이런 이제 분포도를 보이겠죠. 이 분포도를 표준 점수로 바꾸기 위해서 평균을 50, 편차를 10으로 이렇게 맞춰서 인위적으로 조정한 점수, 이 점수를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표준 점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표준 점수는 평균에다가, 평균은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100에 맞추는 것이고요. 탐구는 50에 맞추는 것이죠. 50. 플러스 해당 영역, 해당 과목의 표준 편차에다가 Z점수라고 하는 것을 곱하게 됩니다. 이 Z점수는요, Z점수는 수험생이 자신이 받은 원점수에서 그 수험생이 속한 집단의 평균을 빼고 그것을 수험생이 속한 집단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 이것을 Z점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사회문화 과목을 봤는데요. 그 과목이 평균이 19.1이고 표준 편차가 9.2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고 이 학생이 이제 원점수 38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 학생의 표준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표준 점수는 일단 평균을 50에 맞추니까 50 플러스 10 곱하기 Z점수죠. 이 Z점수가 본인의 원점수 38점에서 평균 19.1을 빼고 편차인 9.2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71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점수 38점을 받았지만 이 학생의 표준 점수가 71점이 된다. 이것이 표준 점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제 백분위 점수인데요. 수능 성적표에 표준 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이 나오잖아요. 백분위 점수인데, 백분위는 과목별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그런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표준 점수를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백분위 점수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공부를 좀 못한, 나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백분위다. 그렇죠? 그래서 백분위가 100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성적이 낮은 아이가 100%라는 뜻이죠. 그럼 내가 점수가 제일 좋다라는 뜻이고요. 백분위가 빵이라면, 0이라면 나보다 점수가 낮은 아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백분위 점수는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동점자가 나오면 중간석차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백분위 점수를 구할 때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 점수보다,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수험생, 여기에 이제 동점자가 나오면 중간석차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점자 수 나누기 2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영역의 수험생 수로 나누는 것,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을 백분위 점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백분위 점수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백분위 점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100명의 표준 점수 분포가 아래의 포와 같을 때 표준 점수가 92점인 수험생의 백분위는 어떻게 될까? 수험생이 받은 표준 점수가 92점이니까요. 92점 밑을 보니까 100명 중에서 그게 이제 73명 정도가 되는 것이고, 92점을 받은 동점자가 12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계산식에 의해서 보면, 자, 수험생이 받은 점수보다 낮은 점수에 받은 학생 수, 그러니까 92점보다 낮은 학생의 수가 73이죠. 이 73에다가 동점자가 92점을 받은 동점자가 12명이니까 동점자를 나누기 2, 중간석차를 쓰는 것입니다. 나누기 2 한 걸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3에 12 나누기 2면 6이죠. 6을 더하는 것이죠. 6을 더해서 100으로 나눈 다음에 100으로 곱하니까 7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의 백분 점수는 79가 된다. 그러니까 79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이 대충 100명 중에 79명 정도가 이 학생보다 점수가 낮은 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백분위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등급인데요. 등급은 이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줄을 세운 다음에 석차로 끊는 거죠. 줄을 세운 다음에 전체 4%를 1등급, 그다음에 전체 7%, 그러니까 누적 11%를 2등급, 누적 23%를 3등급,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등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수시 모집에서는 이제 최저 등급에서 이 등급을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수능은 이 영역별 평가 부분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영역이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보통 이제 인문 계통의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확률과 통계가 미적이나 기하보다 아무래도
조금 쉽게 학생들이 받아들여지는 과목이고요. 또 공부하는 시간이 좀 더 적은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적분이나 기하는 확률과 통계보다는 조금 어려운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자면 학생들이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과목에서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은 문이과 구별 없이 누구나 다 같이 보는 그런 과목인 거죠. 다 똑같이 봅니다. 보통 100점 만점에 약 한 74점 정도가 배점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선택 과목, 26점의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을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도 있고 미적분을 본 학생도 있을 텐데, 이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원점수를 가지고 표준화해서 집어넣게 되면 좀 쉬운 과목을 본 확률과 통계를 본 아이가 상대적으로 약간 이익을 볼 수 있고, 좀 어려운 과목을 본 미적분을 본 학생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과목을 본 학생한테는 점수를 좀 보정해주고, 좀 쉬운 과목을 본 학생은 상대적으로 점수를 좀 깎아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조정 방식인 거죠. 이것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냐면, 자, 다음 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나 미적이나 기하를 봤던 이 과목은 본인이 취득한 원점수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점수를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 원점수. 그래서 조정 원점수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본인이 봤던 선택 과목의 점수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의 점수에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눕니다. 우선 Z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 과목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표준화 시킨 다음에 여기에다 곱하는 거죠. 뭘 곱해야 되냐면 그 과목,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혹은 미적분을 본 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가 있습니다. 공통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를 곱하고 그 과목을 선택한 과목,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을 선택한 그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의 평균을 더해주는 이런 방식이 조정 원점수 방식이다. 그래서 조정 원점수 방식은 공통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고 선택 과목의 다른 유불리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점수를 일단은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선 선택 과목을 한 아이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을 가져와서 더해주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학 같은 과목을 보면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보다 미적이나 기하를 본 학생들, 그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가 좀 높게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적이나 기하,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일 텐데요. 그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학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썼고 또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 자연계 쪽에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더해주다 보니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가 조금 높게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문계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보지 않고 미적이나 기하를 보는 게 더 유리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은 높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선택한 그 과목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있는데 내가 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내 점수가 올라가면 그것은 괜찮아요.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는데도 쉬운 과목을 선택한 거와 마찬가지로 점수를 받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를 본 것보다 미적을 보면 내 점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내 점수가 낮으면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있겠죠. 이 부분이요. 저 마이너스가 된 거에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를 곱해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학생이 똑같이 확률과 통계를 보나 미적분을 보나 내 점수가 똑같다면 미적분을 본 학생이 좀 유리할 수 있어요. 공통 과목 평균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이 이 미적분을 봤을 때 점수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미적분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선택 과목의 원점수가 낮아지면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꼭 미적분을 본 것만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 점도 좀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선택 과목을 일단 조정 원점수를 가지고 조정하게 되는데, 이 조정하는 분야에서 선택 과목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표준 편차로 나누고 거기에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 표준 편차를 곱해주는 방식.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바로 이 선택 과목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표준 편차를 나눠주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과목보다 내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보다 나의 원점수가 낮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점수가 마이너스가 된다. 요 마이너스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됐을 때 똑같을까라는 것을 염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확률과 통계를 보다가 미적분을 보면 보통 4점짜리 문제 하나를 더 틀릴 우려가 있어요. 똑같이 공부했을 때는. 물론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점수를 높게 받으면 좀 얘기는 달라집니다만은,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공통 과목의 원점수를 표준화하고, 표준화하는 방법은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걸 표준편차 나누는 거죠. 이렇게 공통 과목 원점수를 표준화하고, 그것이 이 74%이기 때문에 곱하기 0.74를 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을 이제 조정을 했잖아요. 이 조정 원점수에서 선택 과목 조정 점수에서 조정 점수 평균을 뺀 걸 조정 점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조정 점수의 표준화입니다. 이 표준화 부분에 곱하기 0.26을 해서 두 가지를 더해서 산출하는 게 수학 과목의 과목 산출 방법입니다. 다소 식이 좀 복잡하고 학생들이 볼 때 좀 어렵게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어려운 과목을 한 학생은 조정 점수를 통하여 점수를 조금 올려주고, 좀 쉬운 과목을, 상대적으로 좀 쉬운 과목을 한 학생은 조정 점수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점수를 조금 깎는, 이런 방식이 수학과 국어의 점수 산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학 과목의 평균이 예를 들어 40이고 표준 편차가 21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공통 과목 점수를 72점을 받고 선택 과목 점수를 23점을 받은, 똑같은 점수를 받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확률과 통계를 보면,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은 36점, 표준 편차 22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는 53점, 표준 편차는 21점.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49, 표준 편차 23. 이 정도가 대충 산출이 된다. 이것은 이제 그 본 학생들의 점수를 추출해 보니까 대충 이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 그 과목의 평균은 14점, 미적분 17점, 기하 16점. 이런 상태에서 점수를 이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 산출인데요.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은 선택 과목의 점수는 23점이잖아요. 23점에서 그 과목의 평균인 14점을 빼서 그 다음에 표준 편차 6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거 나누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를 곱해야 되고요. 플러스 평균 36점을 더한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를 72점, 공통 과목 72에 선택 과목 23점을 받았을 경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면 한 69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미적분을 본 학생들의 점수, 원점수인 23점에서 평균 17점을 빼고 편차 5로 나눈 다음에 공통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 21점 곱하고 공통 과목의 평균이 53을 더한 거죠. 그랬더니 한 78점 정도가 되더라. 같은 원리로 계산하면, 기하를 선택하면 대충 76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똑같은 점수를 하더라도 똑같은 점수의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의 조정 원점수가 69점, 미적분의 조정 원점수는 78점, 기하의 조정 원점수는 한 76점, 이 정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정 원점들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다시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먼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인데요. 공통 과목을 표준화시킵니다. 공통 과목을 표준화는 공통 과목 점수가 72점이니까 72점에서 평균이 40점을 빼고 편차인 22로 나눴을 때 표준화됐던 점수, 뭐 Z점수가 될 텐데요. 1.45가 되는 것이고요. 자, 아까 앞에서 계산한 방식을 가져와서 확률과 통계 69점이었잖아요. 이 조정 원점수의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한다면 확률과 통계 조정했던 69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화 점수는 1.9가 되는 것이고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 같은 원리로 계산하면 2.8, 기하는 2.6이라고 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비율을 곱해야 되겠죠. 비율을 이제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자, 공통 과목은 74%니까 곱하기 0.74를 하는 것이고요. 선택 과목은 26%니까 곱하기 0.26을 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확률과 통계 1.45라고 하는 앞에서 받은 표준화 점수에 74%니까 곱하기 0.74 플러스 1.9 곱하기 0.26 하면 1.51이 나오게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미적분을 선택하면 1.74, 기하를 선택하면 1.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이긴 하지만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경우 점수가 살짝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표준 점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점수는 평균과 편차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죠. 자, 평균을 100에 맞추고 편차 20에 맞춘 겁니다. 그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1.51에 곱하기 20 플러스 100을 하니까 표준 점수 130점이 되는 것이고요. 미적분은 같은 원리로 계산하면 135점, 기하는 144점. 요거니까 공통 과목의 점수 72점, 선택 과목 23점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한번 점수 산출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산출을 해봤더니 확률과 통계가 표준 점수에서 130, 미적분은 135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면 확률과 통계를 받은 학생보다 미적 기하를 받은 학생이 한 표준 점수에서 4, 5점 점수가 높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인문계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왜냐면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 똑같이 점수를 받았지만 표준 점수는 미적 기하가 높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똑같은 점수, 다른 과목인데 똑같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확률과 통계를 공부한 학생보다 미적 기하를 공부한 학생이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이 똑같다면 미적 기하가 표준 점수상 4, 5점이 더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미적과 기하가 어려우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공부를 했다. 요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모의고사가 이제 첫 번째 선택형 수능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이 좀 혼란한 점도 있을 텐데요. 기존에 봤던 3월, 또 4월,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응시 인원 및 평균 표준 편차인데요. 요 3월, 4월, 6월의 자료는 각 시도교육청이나 또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3월 달에 화법과 작문을 응시한 학생은 약 73.6% 정도 됐었고요.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학생은 26.37%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때 학생들의 원점수 평균을 보니까 화법과 작문이 58.13, 언어와 매체가 59.85.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마 응시를 한 것 같아요. 원점수 평균이 높으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를 비교해 보니까 화법과 작문이 19.86, 언어와 매체 23.95.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3월 달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보다 좀 표준 편차가 큰 걸로 봐서 점수의 폭이 좀 컸다. 그러니까 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3월 모의고사에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월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응시 인원 73.63 대 언어와 매체 20.37. 그러니까 응시 인원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을 응시한 학생들이 계속 화법과 작문을 응시하는 것 같고,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학생이 계속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것 같습니다. 3월, 4월까지는. 원점수 평균을 보니까 역시 약 1점 몇 점, 1점에서 2점 정도는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학생들이 좀 높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편차를 보니까 편차는 약간 이제 비슷해졌어요. 비슷하면서 언어와 매체가 좀 큰 걸로 봐서 언어와 매체가 상하이 집단의 간격이 조금 더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월인데요. 6월에 응시 인원을 보면 화법과 작문 한 72% 정도, 언어와 매체 한 28% 정도가 응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면서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인원이 조금 더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점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는 평가원에서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공란으로 놔뒀는데요. 3월, 4월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순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어와 매체를 본 학생들의 원점수 자체가 약간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수학인데요. 3월, 4월을 가지고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일 텐데요. 응시 인원이 약 60%가 좀 넘었죠. 60.5 정도가 3월 달에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이고요. 미적분을 본 학생들은 약 30% 정도, 3% 정도, 33, 34% 정도 된 것 같고요. 기하를 응시한 학생이 의외로 좀 적었습니다. 약 5.8% 정도를 응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점수 평균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확률과 통계 원점수 평균이 약 30.54, 미적이 50.58,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하가 44점. 그러니까 이 미적분을 본 학생들의 원점 평균이 높더라.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일단 미적을 응시한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보다 수학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수학에 대한 공부량이 많은 학생들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공통 과목이 약 74% 정도 문이과 공통으로 봤는데 아무래도 공통 과목 부분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이 좀 더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편차를 보면 확률과 통계가 18.88%인데 미적이 20.5, 기하가 더 높죠. 24로. 그러니까 상하 집단의 차이가 잘하는 아이하고 못하는 차이가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 기하에서 좀 더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4월 모의고사인데요. 4월 모평을 보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이 거의 한 60% 되죠. 60% 정도. 미적분이 약 34% 조금 늘은 것 같아요. 34.58%. 그리고 기하가 6.3% 정도 보이고 있고요. 또 원점 평균을 보면 확률과 통계가 36인데 미적이 한 57점, 거의 한 20점 정도를 원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편차는 약간 비슷해진 것 같아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은 좀 비슷해졌고 기하는 조금 더 벌어졌다. 이것이 뭐 4월달 이야기이고요. 자, 6월달인데요. 6월달에 응시 인원을 보면 확률과 통계 약 55% 정도.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조금씩 퍼센트로는 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적분이 37% 정도, 37%니까 조금 늘었죠. 그리고 기하가 7.5% 정도.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보면 수학 가형을 보는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수학 나형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점수 산출 방식이 조정원 점수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오히려 확률과 통계로 가지 않고 그냥 미적 기하를 보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원점 평균이나 표준 편차는 사실 평가원이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좀 우리가 좀 시원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발표가 없어서 그냥 공란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상인데요. 그래서 발표한 점수를 가지고 6월 모평을 가지고 이제 예상 등급만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이건 어디까지 예상 점수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사례 집단을 갖고 파악을 한 것이고요. 화법과 작문의 경우 이제 만점 100점을 맞으면 표준 점수가 한 141점, 100분이 100점이 되겠죠. 똑같이 만점을 맞은 학생의 언어와 매체는 표준 점수상에서 146점, 약 5점 정도가 좀 높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1등급을 보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 원점상 90점 정도에서 1등급 형성이 됐는데 언어와 매체는 약 85점, 약 5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등급도 화법과 작문 한 82점 정도 원점수에서 표준 점수 125점 2등급이 나왔다면 언어와 매체 쪽에서는 한 78점 정도, 한 4점 정도? 그러니까 한 2점짜리 한 두 문제 정도의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수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역시 만점 다 맞게 되면 표준 점수가 142점, 미적은 146점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 상으로 한 4점 정도의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 맞았을 경우이고요. 1등급 구분선을 보면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 1등급 구분선이 한 89점 정도 원점수 되고 있는데 미적분은 한 85점 정도, 한 4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원점수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한 4점짜리 문제, 한 문제 정도의 차이가 보인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 여러분들은 확률과 통계를 정도를 맞은 정도의 똑같은 수준에서 사실은 미적분 시험을 보게 되면 한 4점 정도 원점수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학 가형을 보던 학생들이 수학 나형으로 옮기면 사실 등급이 한 등급씩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의 차이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을 봐야 점수가 잘 나온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만큼 좀 더 시간을 더 들여서 공부를 해야 점수가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 예상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추정 점수인데요. 추정 점수는 이제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추정 점수, 이거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점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월달 추정을 보면요, 이제 1등급의 비율인데요. 합법과 작문을 응시한 학생들이 한 35% 정도, 언어와 매체가 한 65% 정도가 1등급이 나오지 않았을까. 2등급은 51대 48이니까 2등급에서는 좀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4월 걸 역시 추정을 해보면 1등급이 합법과 작문을 응시한 학생이 약 26% 정도,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학생이 한 73% 정도로 4월이 되면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학생들에서 1등급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2등급 비율을 보면 조금 역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합법과 작문이 한 48%, 언어와 매체 51%. 그래서 2등급 선에서 본다면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6월
모평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합법과 작문을 응시한 학생들의 약 33% 정도가 1등급이었고요. 언어와 매체는 한 66% 정도, 2등급에서는 거의 비슷해졌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보였을까? 이것은 아무래도 좀 상위권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 쪽으로 좀 많이 응시를 한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 언어와 매체 부분이 이제 문법적인 거나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약간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그쪽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1등급 부분에서 언어와 매체 쪽을 응시한 학생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인데요. 3월 모의고사를 보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이 6.3%가 1등급이었고요. 미적분이 약 87%, 기하는 5.8% 정도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학 부분에서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미적을 많이 응시했고 또한 공통 과목이 74% 정도 되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그쪽에서 점수를 더 잘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2등급이 확률과 통계 한 18%, 미적분 한 70% 정도 보이고 있다. 자, 4월 모의고사인데요. 4월 모의고사도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이 약 4.3% 정도, 미적을 응시한 학생들의 90% 정도가 1등급을 보였고요. 2등급 부분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한 7% 정도, 미적을 응시한 학생의 약 83% 정도가 1등급을 하고, 기하를 응시한 학생이 9.7% 정도였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6월 모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평에서 확률과 통계 응시자의 한 5% 정도, 미적 응시자의 86% 정도, 그리고 기하야 88% 정도의 1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2등급은 확률과 통계에서 한 6.3% 정도, 미적에서 88% 정도, 기하에서 5.7% 정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등급 인원을 저희가 산출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수학 부분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이 공통 과목 부분에 점수를 많이 따고 또 미적이라고 하는 약간 더 어려운 과목에 좀 시간을 더 투여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등급 인원은 미적과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좀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 부분에서 등급 인원이 이제 상위 등급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수학 가형, 수학 나형이었기 때문에 수학 가형은 가형끼리 계산하고 나형은 나형끼리 계산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 없이 공통과 선택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 아무래도 자연계 쪽에서 상위 등급을 잘 받는 그런 학생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에서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응시를 하고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이 산출하기 때문에 뭐 인문계, 자연계에 큰 유불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따질 때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학생들이 수학 부분에서 상위 등급의 응시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계획을 세울 때 인문계 학생들은 좀 더 신중하게 좀 잘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능 영역별 이제 평가 체계 중에 절대평가 과목인데요. 절대평가 과목은 영어, 한국사, 또 올해 같은 경우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 90점이 넘으면 1등급, 80점 2등급 이렇게 원점수로 등급 산출을 하고 있고요. 한국사는 이제 40점이 1등급이고 35점이 2등급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올해 올해 실시되는 제2외국어 한문의 경우는 45점 1등급, 또 2등급 40점, 3등급 35점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 대학에서 성적을 반영할 때는 등급별로 어떤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등급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제 절대평가를 로 반영하는 수능 영어와 한국사가 어떻게 출제가 될까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재학생이 불리하다라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평가 과목의 문제가 좀 쉬웠던 거죠, 작년에. 그래서 작년 걸 잠깐 보시면 수능 영어에서 1등급, 그러니까 90점 이상이 12.66%, 그리고 2등급 8점 이상이 29.14%, 3등급이 48.88%. 굉장히 이 문제가 쉽게 작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작년의 상황이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작년이 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모의고사도 그랬고요. 이번 6월 모평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1등급이 약 5.55%, 2등급이 18.95%, 3등급이 38.57% 정도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더라도
올해 6월 모평이 작년 수능보다는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작년 수능보다는 좀 어려워질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좀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영어는 또 우리 EBS에서 또 잘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좀 영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EBS를 보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사인데요. 한국사도 사실 등급 맞추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던 굉장히 쉽게 출제됐던 그런 과목입니다. 작년도 한국사를 보시면 1등급 40점 이상이 34.32%, 2등급이 52.65%,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만점을 주고 있는 문과 3등급 68.66%, 4등급 82.28%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갔던 게 이제 한국사였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6월 모평을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등급이 14%, 15% 정도 되는 거죠. 2등급이 약 27%, 3등급이 한 41.34, 41%, 4등급이 56%.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부분도 응시만 하면 되는 대학도 있지만 또 반영 비율을 주는 대학도 있고 작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물론 6월 모평보다 실제 수능은 좀 쉬워질 거예요. 쉬워지긴 하겠지만 작년도에 워낙 너무 쉬웠던 시험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보다는 약간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6월 모평을 보면서 예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출제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준비를 하실 텐데요. 국어 같은 경우 독서 문항이 공통이고 화법, 작업, 언어, 밀자가 선택이잖아요. 선택 과목,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서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공통 과목이 국어 같은 경우 76%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수 1, 2가 이제 공통 과목인데 수 1, 2가 한 74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수 1, 2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남은 기간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됐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올해는 자연계의 경우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필선택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도 56개 대학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작년까지는 6월 모평을 보고 수학 가형을 본 학생들이 6월 모평 이후에 나형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56개 대학이 필지정한 대학도 있고 또 점수 계산 방식이 또 조정원 점수를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 미적분 기하에서 확률 같은 경우에 넘어가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도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도 보시고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56개 대학을 가려면 미적과 기하를 필수 선택해야 된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탕구도 마찬가지죠. 사회 탕구, 과학 탕구 중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괜찮은데 요 62개 대학이 탐구 영역에서 과학 탐구를 필선택한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이 필선택 대학인지 이런 부분도 잘 따져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수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학습 전략을 잘 세워주시고 국어 영역의 경우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고난도 문항 및 지문에 대한 대비, 대체로 독서 영역의 정답률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나 어떤 생소한 개념이 제시된 어떤 제시문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고전이나 고전 시가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한 작품을 통한 그런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취약 유형, 본인이 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잘 찾으셔서 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이 좀 취약한 부분을 좀 잘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학 과목인데요. 수학 과목은 이제 상위권 학생이라면 최고난도 문항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특히 공통 과목에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빈도수가 많이 출제되는 그런 공통 과목의 유형을 잘 파악하셔서 남은 기간 잘 집중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과 본인이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EBS를 좀 들으면서 보충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영어인데요. 영어는 이제 상위권 학생이라면 역시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문의 어떤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또 빠르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어떤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 또한 빈칸 추리 유형 학생들이 아주 많이 어려워하고 실수로 많이 틀리는 유형인데요. 그런 유형도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위권 학생이라면 자신의 취약 부분을 파악해서 취약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어떤 부분이 틀리는지 또 듣기 어휘 부분에서 매주 또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주 틀리는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위권 학생이라면 이제 부족한 기본기를 이제 보완하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기본 학습을 통해서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통해서 기본을 다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또 어휘나 듣기도 수능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수능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은 공부를 했다면 선택형 수능에서 사실 유불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과목을 시간을 들여서 좀 더 많이 공부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남은 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이번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 EBS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